역시 화폐 전쟁의 그 책의 내용 가운데서 또 이렇게 요약을 하고 제가 부가적인 설명을 좀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통합 팽창의 원인 부분 지급 준비금 제도입니다. 부분 지급 준비금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게 정말 중요한 좀 부분입니다. 통합 팽창이 되면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 세상에 돈이 바로 권력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돈을 통제하는 자가 지금 세계를 지배한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 강의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그 말씀을 미리 알려주고 있는데 다니엘이 봤던 환상입니다.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세웠던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금신상 말입니다. 금권 세상이 바로 세상을 지배할 것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금신상입니다. 원래는 금과 녹과 그리고 철, 은 이렇게 금은 철, 녹과 철로 되어 있는 그런 네 나라로 표현을 하지만 느부갓네살이 그 신상을 세웠을 때 금으로 세웁니다. 바로 자신의 나라를 상징해서 그렇게 세웠을 겁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세웠던 바로 금신상이야말로 마지막 때에 바로 바벨론이, 그 나라가 바벨론 아닙니까? 마지막 제국 또한 바벨론이라고 우리는 바벨론으로 상징되어지는데 바벨론 제국이 금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시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통제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 화폐를 찍어내는 자가 바로 돈을 지배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부를 무조건 믿어서 의존해서는 안 된다. 살 길을 스스로 찾으라는 의미인 것도 같습니다. 자, 경제가 혼란하게 되면 독재자가 출현할 것을 이 책에서도 말하고요. 또 다른 수많은 여러 가지 참고 도서를 봐도 경제 혼란은 한 사람의 그 독재자를 출현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전 세계적인 독재자가 나타났을 때 그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자, 각국에는요 앞으로 퇴직연금, 여러분 연금 받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우리가 나이가 들면 무조건 받는다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퇴직연금 자체가 고갈되기 때문에 재정적인 위기가 온답니다. 그래서 받지 못할 경우가 올 것 같습니다. 지금은 지급이 된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리고 금은이 법정화폐보다 낫습니다. 왜 낫겠습니까? 법정화폐라고 해서 국가에서 만든 돈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경제 붕괴가 오게 되면 종이 조각,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은행에 얼마나 돈을 많이 넣어뒀던 은행 제도가 잘못되었다라는 거 오늘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국가 채권조차 가장 위험한 자산 중 하나가 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은 미국 채권을 신뢰해 왔습니다. 그러나 안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1922년도에 그 미국의 채권이 제로 상태였는데 약 100년 만에 2022년에 미국의 빚이 얼마 있냐? 31조 100억 달러입니다. 이건 앞으로 미래 후손들이 전부 평생을 짊어지고 가도 갚지 못할 돈이면서 문제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빚이 눈더미처럼 이자까지 포함해서 계속 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년이 지났으니까 지금은 훨씬 더 빚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어느 곳에도 사실은 믿을 나라라든가 뭐 채권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가 신뢰할 만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좋은 정보를 드릴게요. 이거 뭐 다 아는 사실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현재 없는 것인데 금과 은을 준비하는 것이 화폐를 준비하는 것보다 100번 낫다라는 겁니다. 경제 붕괴 오면 여러분 외국의 여러 나라들 경제 붕괴가 온 나라들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들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됐습니까? 종이 화폐를 자루에 짊어지고 가도 라면 하나 못 살 겁니다. 그러니까 종이 화폐, 법정 화폐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걸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잉글랜드 은행장 조지아 스탬프가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의 은행은 원래 불공정하여 죄악을 불러온다. 은행이 죄악이라고 합니다. 금융 재벌들은 이 지구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를 지배하는 권력이 바로 금융권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 저축할 권리를 뺏어버리면, 그러니까는 국민들이 저축을 하지 않으면 이들이 힘을 잃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축할 권리를 뺏어버리면 부를 창출할 모든 기회가 사라질 것이다. 저축할 권리는 마땅히 사라져야 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금융 재벌들의 노예로 남길 원한다면 금융 재벌들에게 계속 저축을 창출하도록 하면 된다. 은행에 돈 많이 넣어둔 분들은 좀 걱정이 되겠습니다. 어쩌면 부동산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도 거품이 많이 끼어 있다면 그것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대로부터 지금까지요. 이거는 뭐 이미 인정된 사실입니다. 금과 은인데 여러분 이 은값이 형편없고 금값은 너무 올라가 있잖아. 이것도 다 조작이라는 거 아시면 은도 사실은 괜찮다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매매 화폐로서의 그 가치를 은이 가지기 때문에 은도 괜찮다. 그래서 은은 일부러 그렇게 형편없이 만들어 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금으로 매매를 하다가 나중에 은으로 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법정 화폐를 이 종이 화폐를 만들기 위해서 은도 가치를 없애는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독점적 지위를 차지한 부분 지급 준비금 제도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전세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은행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것인데, 자, 통화 팽창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통화량이 많아지면 잘 살고 좋겠거니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통화 팽창의 원인이 바로 이 부분 지급 준비금 제도인데, 통화 팽창이 뭡니까? 통화의 수량을 늘리는 겁니다. 아니면 줄이는 거. 이것을 통화 팽창 정책인데, 그래서 국내외 경제의 흐름을 이것으로 돈을 많이 찍어내다가 안 찍어내면서 이런 것으로 통제하고 조절하는 정책입니다. 자, 통화량이 팽창하며 많아지면 화폐 가치는 저절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건과 화폐가 이번이어야 됩니다. 똑같아야 되는데 물건은 많은데 가치가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물건은 없는데 돈이 많아요. 그럼 당연히 돈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국가마다 돈의 가치가 다르거든요. 약소 국가는 가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는 균등하게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강대국이나 은행가들의 바로 소행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되면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물가는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통화 팽창의 원인이 바로 부분 지급 준비금 제도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물가가 계속 올라가면 실질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소득이 감소해요. 자, 대출이 많이 생겨날수록 그래서 대출을 많이 권장을 하는데 중앙은행은 돈을 찍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면 인플레이션이 오는 거죠. 중앙은행이 상품 양에 비해서 많은 양의 지폐를 발행하면 지나친 많은 화폐로 인해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물가가 폭등하는 것, 이것을 바로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화폐가 많아지는 인플레이션, 이것은 우리가 부자가 된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상은 그렇지 않다. 혹시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때 처음에 제가 한국 왔을 때 굉장히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많이 관광 오는 걸 느꼈어요. 돈을 물쓰듯 쓰는 걸 많이 봤어요. 짐 보따리를 보면 제가 미국 왔다 갔다 하면서 자주 봤잖아요. 정말 돈을 내가면서 보따리를 들고 돌아갈 때는 여행하고 가는 것을 봤습니다. 중국에 돈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사실을 그때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화폐가 이게 많다라는 것이 중국의 경제가 좋아졌다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현재 우리가 중국을 보는 그대로입니다. 오히려 살기는 더 어려워졌다라는 말입니다. 이 지급 준비 제도라는 게 Reserve Requirement 시스템입니다. 이 reserve라는 것은 비축한다는 뜻입니다. require는 뭡니까? 요구한다는 뜻이고, 무엇을 요구하는 거예요? 예금주들이 돈을 요구할 때를 대비해서 비축해놓은 돈을 말해요. 원래는 우리가 넣은 돈 100%가 은행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시중은행 등의 금융기관이 지급준비금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리저브니까 비축입니다. 비축해놔야 되는 요구되는 requirement입니다. 요구되는 그 돈이 몇 프로인가, 나라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거의 10% 안짝입니다.
자, 은행에 대출을 풀어서 돈을 불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예금주의 돈을 있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대출해서 사실은 그 이익을 가져가는 사람이 예금주가 아니라 은행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에 예금주들이 한꺼번에 지금 여러분이 어떤 은행을 거래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거래하는 은행 예금주들이 한꺼번에 모두 몰려가서 돈 내놓으라고 하면 못 내놓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1928년에 대공황이 있었는데 그때 바로 뱅커론이라고 합니다. 뱅커론. 뱅커론 사태가 일어나는데 그때게 되면은 무슨 말일까요? 은행이 파산하는 것을 뱅커론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금주들이 한꺼번에 몰려드니까. 자, 최초로 골드 스미스 은행이 금화폐 저축 업무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 예금주가 당시에는 요즘처럼 종이화폐가 아닙니다. 금이에요. 그래서 금화폐를 은행에 맡겨요. 왜냐하면 가지고 이동하기가 몹시 힘드니까. 그래서 은행가는 표준화된 그 양식의 영수증을 발행하는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은행권이라는 겁니다. 은행권. 그 은행권 그것이 바로 영수증인데 말하자면 은행권인데 그래서 금화폐의 파생물이 바로 은행권입니다. 이거 뭐 수표라든가 어음이라든가 이런 게 있겠죠. 이런 것들이 점점 사회 교역의 매개가 되었고 사람들은 이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화폐라고 부르고 금은을 더 이상 화폐라고 부르지 않아요. 금은이 화폐로 통용될 때는 누구든지 잘 살았어요. 그러나 종이화폐가 이렇게 화폐가 되면서 빈부의 격차가 더 심해지게 됩니다. 자, 현재 은행 제도와는 다릅니다. 과거 은행에는 예금주가 가진 은행권을 100% 금화폐로 교환이 가능한 그것을 부분 지급이 아니고 이것을 완전 지급이라고 그래요. 100% 한꺼번에 다 지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뭐 문제가 생길 일이 없습니다. 이것을 완전 지급 준비금 제도로 운영되었습니다. 자, 발행된 은행권 금액과 동일한 금이 은행에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외치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정직한 운영입니다. 그런데 예금주가 그때는 한꺼번에 이제 몰려와도 인출이 가능했고 그러면 은행가는 뭘 먹고 살았느냐? 이 돈을 금을 맡겨주는 위탁 관리비가 있어요. 맡아주는 위탁 관리비만 먹고 그때는 맡아줬어요. 근데 이것이 별 이문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머리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월이 흐르면서 골드 스미스 은행은요 예금주들이 은행권을 가져와서 바로 금으로 가져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맡겨놓고 수년 동안 찾아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금이 묵혀있는 것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금주의 동의도 없이 그 금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자면 빌려주고 돈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것이 바로 부분 지급 준비금 제도입니다. 결국은 이것이 돈장사입니다. 돈장사. 부분 지급 준비금 제도는 돈장사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에게 주로 돈을 빌려주면서 고리 대금업 정도의 막 20%씩 이자를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돈을 빌려간 사람은 어떻습니까? 정해진 기간 안에 원금과 심지어는 이자까지 다 갚아야 하죠. 자, 이렇게 은행가들은 영수증을 보관한 금보다 더 많이 발행해서 은행권을 늘려서 대출을 해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에 1억이 있다면 10억 이상도 대출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원금보다 실제로 10배 이상 대출을 해줘도 안전하다는 것을 그들의 경험상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책상에 앉아서 펜대 굴리면서 그 사람의 신용을 살피면서 돈을 빌리려는 사람은 조마조마한 상태로 앉아있죠. 처분 대로 그냥 주는 대로 받아갑니다. 그들은 그냥 펜대 한번 굴리면서 그 사람의 신용을 체크하고 신용 좋으면 빌려주고 신용 안 좋으면 안 빌려줍니다. 그렇게 하면서 예금주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해요. 그러니까 진짜 도둑놈은 바로 은행가들이다. 죄송합니다. 은행원들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국제 금융 그룹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은행에서는요. 돈 위탁 관리비를 받는 것보다도 돈 빌려주고 얻는 이익이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더 많은 예금주들을 모으려고 합니다.
돈이 많이 들을수록 거기에 10배를 남들에게 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예금주들이 돈을 많이 주면 예금하면 할수록 좋은 거예요. 이제 갈등 생기네. 돈을 빼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은행에 돈 많이 넣어두신 분은. 그래서 돈 없는 사람이 오히려 발 뻗고 자는 것 같아요. 자, 그들은 대출 업무와 함께 두 가지 서비스 상품이 또 있어요. 서비스 상품. 그러니까 돈이 계속해서 상품화되는 것을 보는데, 하나는 순수한 금화폐 저축입니다. 저축으로 은행권은 금액이 실제 예치되어 있는 바로 사실적 존재입니다. 이것은 이 금화폐 저축이라는 것은 실제 사실적인 존재예요. 은행에 있어요. 다른 하나가 뭐냐면 투자 저축입니다. 두 상품의 차이는요, 금화폐의 소유권에 있어요. 소유가 되어 있는지 없는지의 그 차이점입니다. 금화폐 저축은 예금주가 언제든 영수증을 가져오면 금화폐를 교환이 가능한데, 근데 투자 저축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차용증 플러스 약속으로 일정 기간 동안 예금주는 자신의 금 소유권을 상실하게 돼요. 일정 기간 동안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지금은 그걸 만일에 파기하면은 위약금을 물거나 하지요. 잘은 모르겠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야 차야 합니다. 이자와 함께 돌려받게 돼요. 그 기간 동안에 이 돈은 뭘 할까요? 리스크 투자를 해요. 리스크 투자라는 게 위험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돈 장사를 하는 거예요. 이제 계속 들으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원금을 회수한 후에, 그리고 나서 이제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 원금을 회수하고 원래 예금주에게 소유권을 그때 넘겨줘요. 그 전까지는 20개월이면 20개월, 10년이면 10년 뭐합니까? 자기네들 마음대로 돈을 굴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금주에게는 진짜 아주 쥐꼬리만한 아주 적은 아주 이자율을 줍니다. 뭐 1%, 2%. 실제로 남들에게 줄 때는 막 20%까지 그렇게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주기도 하면서. 자, 예금주의 허락 없이 위탁 관리를 맡긴 금화폐를 이자를 받고 빌려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투쟁을 하게 됐는데, 이것을 폴리 대 힐의 소송이라고 불려지고 있어요. 그 판결이 전례가 되어서 그 이후부터 예금주의 재산권은 심각한 침해를 당한 상태입니다. 즉, 예금주가 마음대로 자신의 돈을 마음대로 뺄 수가 없어요. 나는 그것도 이상하더라고요. 하루에 일정 금액 빼는 내 돈인데 내 마음대로 못 빼요.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것 때문에 뭐 방지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겠지만, 내 돈도 내 마음대로 뺄 수가 없어요. 자, 이 법이 뭐냐 하면, 폴리 대 힐의 소송이 뭐냐 하면 이런 것입니다. 예금주가 은행에 화폐를 저축하면 그 돈은 예금주가 아닌 은행가에 속하게 된다. 이렇게 판결이 내려졌어요. 일단 저축하면은 예금주 돈이 아니라는 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은행에 돈 넣어놨으니까 그건 내 돈 얼마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은행에 있는 동안에는 그것이 우리가 법적으로 보장을 받지를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은행에 저축해 일단 관리를 맡긴 돈은 소유의 의미와 본질상 은행가의 돈이라고 봐야 된다. 그래서 은행이 돈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예금주의 돈을 위험한 처지에 빠뜨렸든 해로운 투기를 했든 이에 답변할 의무가 없으며, 다른 사람의 재산처럼 보존하고 처리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계약의 구속을 받기 때문에 예금주가 저축한 금액에 대해서만큼은 의무를 가진다. 그 때가 되기 전까지는 은행이 리스크 투자를 하든 상품화 시키든 상관없다라고 그렇게 판례가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은행에 저축해도 법률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예를 들어 우리가 저축한 은행이 뱅크론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돈을 줄 수가 없으니까 은행이 파산을 합니다. 보호를 못 받습니다. 국가에서 다, 전국의 은행이 다 그랬다고 합시다. 국가에서 그걸 다 보상하려면 국가가 망하죠. 그 후에 바로 뭐 로스차일드 은행이라든가 이런 유럽의 앵글로 섹션 국가 은행들이 저축 위탁 관리의 법적 구속력을 완전히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저축한 돈은 합법적인 지위를 잃어버리게 되고 모든 저축이 벤처 투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 지급 준비금 제도는 이런 법적 말하자면 보호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이 일정 금액, 예를 들어 8% 정도만 가지고 있어도 은행은 얼마든지 예금주 돈을 나머지 92% 돈을 마음대로 뭐 투자를 하든 상품화 시키든 괜찮다는 거죠. 자,
그 전에 그 기원을 한번 살펴보겠는데 18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워털루 전쟁이라고 우리 책에서도 많이 배웠잖아요. 워털루 전쟁은 바로 그 나폴레옹의 전쟁인데, 자, 워털루 전쟁의 결과를 실제로 영국 정부보다도 하루 일찍 로스차일드 가문이 알게 돼요. 영국 정부가 사실은 이겼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로스차일드 가문이 어떻게 하죠? 자신의 자산을 다 팔아버림으로써 영국이 진 줄 알고 국채가 다 바닥으로 다 이제 바닥치기 시작했습니다. 한 0.5%, 5% 정도 뭐 떨어졌을 때, 그때 다시 영국 국채를 사들이면서 로스차일드 가문이 세계적인 가문으로 지금까지 가장 큰 부를 가진 그런 은행 가문이 되었습니다. 자, 그때 하루 일찍 접한 바로 로스차일드 은행은요, 영국 국채 시장을 그때 장악하게 돼요. 국채 시장과 모든 것을, 심지어는 화폐 발행권도 규제하게 되는데, 이 화폐 발행권은 화폐를 발행하는 권력인데 최고의 권력입니다. 미국 대통령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고, 바로 화폐 발행권을 가진 연준이 미국의 최고의 권력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연준은 국가의 것이 아니고 바로 이런 JP 모건이라든가 최이선의 주식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런 은행가들이 가지고 있어요. 국가가 아닙니다. 이어서 프랑스, 오스트리아, 프러시아, 이탈리아 등의 화폐 발행을 규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200년 동안 세계 황금 시장 가격 결정도 누가 하느냐 봤더니 바로 이들 가문이 하고 있어요. 은행가들입니다. 자, 로스차일드와 쉬프, 그리고 와버그, 그 외 다른 유대인 은행가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욕을 먹는 이유가 굉장히 정말 돈 앞에는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들이고, 이들은 돈을 버는 일이면 귀재입니다. 돈 버는데. 그래서 유대인 은행가들이 현재 바로 전 세계 각국의 은행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최초의 국제금융 시스템, 바로 세계 결산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세계은행의 모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모든 국가의 은행들은 그들의 결산 네트워크에 가입해야 다른 은행의 수표를 국가 간에 유통할 수 있습니다. 전쟁을 할 때 금을 들고 쫓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은행권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서로 네트워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이들 유대인 가문의 은행들이 서로 네트워킹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 네트워킹을 통해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지만 로스차일드가, 나단이라는 그 로스차일드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16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터로 바로 프랑스를 지나서 영국군에게 그 말을 전달하는 일도 하게 됩니다. 자, 은행 카르텔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은행 준칙은 오늘날 바로 세계 금융계의 국제적 관례가 되었고, 세계은행이 있지 않습니까 하는데, 세계은행이 바로 이들이 세운 은행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 부분 지급 준비금 제도를 추천한 은행 카르텔이 바로 최대의 수혜자입니다. 그래서 금융 특수 이익 집단으로 보여지는 이들 말입니다. 이들이 정치와 사법 게임의 규칙을 정하거나 직접 국제 조직을 설립하기도 하는데, 뭐 유엔이라든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 뭐 환경 기구라든가 아니면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보건 기구라든가 모든 것들이 사실은요 독립적으로 운영은 되지만 이런 금융권의 영향에서 벗어나지는 못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과거에는 정부가 100% 금은을 담보로 보장합니다. 그래서 그 100% 금은을 보증을 했기 때문에 1온스의 금 또는 은이 동등한 가치의 지폐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1온스의 금. 그러니까 금, 은이 동일한 그 가치를 가지고 있었어요. 100%. 그런데 지금 종이화폐는 그 가치가 없다라는 겁니다. 네, 참 이 종이화폐 있잖아요. 이거 보면 우리 눈이 즐겁잖아요. 눈이 즐겁지 않아요? 예. 화폐를 보면, 화폐가 만일에 한 상자 가득 있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것이 바로 언젠가는 날아가는 물거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거 날려보내지 않으려면은 금으로 바꿔야 되는데, 금이 인류 역사상 지금 제일 비싸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런 말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상대적으로 은을 가치를 하락을 시켜놔서 그렇지, 은은 지금 싸거든요.
목회자가 이런 걸 전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 부분 지급 그때가 바로 전액 지급, 완전 지급 준비금 제도라고 했습니다. 근데 부분 지급 준비금 제도의 전형이 바로 1913년인데 이 연도가 정말 중요해요. 연준이라고 우리는 맨날 신문에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이자율을 정하고 다 하기 때문에 연준이라고 하는데 미국 연방준비제도원의 FRB입니다. 자, 이때부터 1913년 이후에 바로 이 연준이 탄생이 되면서 바로 이제 악화, 나쁜 돈이죠. 전액 지급 준비금 제도 화폐 양화를 먹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1913년 이후에 악화, 지금 사용하고 있는 돈은요, 우리는 악화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이것은 쓰레기가 되는 돈. 그래서 이름이 연방준비은행이지만 연방정부가 아니고 민간 기업인데 JP 모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JP 모건 체이스가 연방준비은행의 최대 주주입니다. 이 체이스 은행은 가는 곳마다 다 있거든요, 미국에도. JP 모건의 그 총 자산 중에 총 자산이 3.5조 달러입니다. 그래서 미국 최고의 시가 총액을 보유하고 있어요. 미국의 4대 은행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JP 모건, 그리고 JP 모건 체이스, 그 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있어요. 제가 주로 다녔던 은행은 웰스파고라고 있는데 그 은행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시티은행입니다. 자, 정부가 주도하는 화폐 발행 관리와 부분 지급 준비금 제도를 통해서 기존의 그런 금융 세계를 독점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국가에서 이 화폐 체계를 장악했다면 이제는 개인에게로 넘어갔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 금신상이 세계를 지배하는 거 맞습니다.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금과 은을 몰아내기 시작해죠. 금과 은이 화폐로 통용되면은 절대 이게 악화가 자리 잡을 수가 없어요. 양화를 몰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있는 힘을 다해서 금과 은을 몰아내는데 1960년대 은달러도 폐기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1971년에는 황금과 미국 달러의 마지막 연결고리도 끊어버리게 됩니다. 부분 지급 준비금 제도가 완전하게 화폐 영역을 독점하게 됩니다. 자, 우리나라 금은 언제 다 없어진 것 같아요? 예, IMF 때. 예, IMF가 오면서 국가를 살리기 위해서 돌반지 같은 거, 그 당시에는 금가락지 하나, 금목걸이 하나는 다 가지고 있는데 지금 다 뺏기고 없어요. 금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이들의 손에 아마 다 들어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IMF를 극복을 했으니까요. 전 국민이. 그래서 IMF를 극복한 나라는 한국이 모델로, 모범으로 그 사례가 전 세계에 지금 소개되고 있다고 그랬죠. 근데 사실은요, 그들이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금을 다 내놨기 때문인데, 문제는 이제 화폐가 종이 조각이 되었을 때 국민들의 삶은 어떻게 될까? 우리가 한번 생각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래요. 집을 사더라도, 집을 살더라도 전세라든가 아니면은 뭐 월세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작은 집이라도 자기 현금으로, 그리고 은행 융자 받지 말고 사놓는 것이 어려운 때를 대비해서 좋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요거 마지막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파생 금융 상품이 가지는 위력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통화 팽창의 근원지가 바로 은행의 부분 지급 준비금 제도라고 그랬습니다. 원래는 은행에 8%밖에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10배나 튀겨서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찍어서 빌려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고 예금주들이 저축해놓은 돈을 갖다가 예치는 8%만 하고 나머지를 다 빌려주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뭘 하느냐면 금융 상품도 만들어요. 자, 돈이 여러분 상품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기형적인 통화 팽창, 대량의 화폐 증가, 발행분을 흡수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지급 준비금 제도 이것을 기형이라고 그래요. 기형적인 통합 팽창으로 봅니다. 이런 대량의 화폐 이렇게 거품을 화폐를 계속 이게 증가했을 때 그 증가 발행분을 흡수하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파생금융상품 시장입니다. 그런 시장이 따로 있어요. 자, 모든 파생금융상품 계약은 돈을 걸고 하는 도박입니다. 그러면 도박판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거예요? 이긴 사람하고 진 사람만 있게 됩니다. 자, 20년 전에는 제로였던 금융 파생 상품 시장의 규모, 제로였다는 것은 그때는 이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2006년에는 전 세계 GDP 8배가 넘는 370조 달러입니다. 자, 채무의 성대한 잔치가 바로 금융 상품이다. 저도 이게 처음에는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됐는데, 채무 잔치? 무슨 말일까요? 채무 잔치. 채무자라는 것은 이자를 내는 사람을 말하고, 이자를 가지고 장난질하는 곳입니다. 이자를 가지고 이자놀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이자를 주고 돈을 빌렸을 때 내 것이 다른 사람에게 더 높은 이자를 더 낮은 이자나 더 높은 이자를 보통은 가겠죠 해서 팔아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럼 팔았으면 거기에 대한 이익에 대한 이자를 더 받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자를 가지고 이자놀이 하는데, 이것을 이 책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채무의 컨테이너, 채무의 창고, 채무를 포장한 상품으로 저자는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채무의 히말라야산. 은행 파생 상품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것이 바로 금리 관련 상품이다. 이런 은행 상품이 굉장히 많은데, 이자 가지고 돈놀이 하는 거, 이자율을 가지고 장난치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한테 주는, 예를 들어 우리가 은행에 돈을 넣었을 때 주는 이자율은 늘 맨날 그대로인데, 사실은 은행가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자율을 가지고 판매한단 말이죠. 이자율이 매매가 돼요. 이것을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금리 스와프라고 그래요. Interest rate swap입니다. 이자율 스왑, 서로 맞바꿔 치는 겁니다. 금리 스와프. 이 채무를 우리가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헤지펀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헤지펀드라는, 이게 자산이 아닌데 원래는 헤지펀드라는 오옅한 자산이 되고, 이게 최고의 돈벌이가 많이 된다라는 거예요. 보험회사와 퇴직기금에서 자산으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험회사, 이 헤지펀드, 보험회사, 퇴직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자율에 대한 정상적인 거래는 물론 담보로 제공되거나 자산처럼 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은행 상품, 파생 상품 중에 규모가 가장 큰 금리 관련 상품이 총 금융 상품의 얼마까지 차지하느냐? 83%까지 차지한답니다. 그래서 그 가치가 무려 98조 7천억 달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축하는 권리를 빼앗아야 된다. 즉, 예금주들이 저축하지 않으면 이들은 이런 농간을 부릴 수가 없어요. 이자율을 가지고. 자, 그래서 최고의 수익이 바로 금리 스와프입니다. 금리 스와프. 자, 금리 스와프라고 했는데 헤지펀드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기도 하는데, 일정 기간 내에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교환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변동금리였어요. 근데 고정금리로 교환하면서, 이때 원금은 스와프 대상이 아니에요. 원금은 그대로 있습니다. 이거는 딜이 안 돼요. 근데 더 낮은 비용으로 장기 고정금리 채권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 스와프를 제일 많이 이용하는 기관이 미국 정보보전기관이 있는데, 프레디 맥이라는 곳이 있어요. 프레디 맥하고 페니메이라는 곳이 있어요. 페니메이하고 프레디 맥이 있는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그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제가 집 몰기지라고 하는데, 은행 융자를 받아서 집을 샀는데
어느 한순간이 되니까 여기에서 연락이 와요. 주로 이 프레디 맥이나 페니 메이에서 집 융자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집 융자 그 부분이 다른 회사로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해하는 것이 바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서로 이자율을 가지고 돈 장사를 했구나 알 수가 이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두 개의 대부분의 미국의 집들은요, 이 두 개의 거대 그 금융 회사에 다 이렇게 융자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 채권을 발행해 30년 고정금리의 몰기지론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30년에서 40년 동안 집값을 갚아요. 뭐 거의 평생을 갚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뭐 서론에 이 집 융자 몰기지를 받으면 30년 론을 받을 경우에는 60대에 돼야 끝나요. 그런데 그때까지 가는 사람이 없어요. 팔거나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높은 이자율을 계속 물다가 그리고 나중에 처음에는 또 이자율만 물게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원금은 나중에 물게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500불이나 뭐 2,000불을 예를 들어서 몰기지를 갚는다 했을 때 2,000불을 잡았을 때 2,000불에 이자가 1,500불이면 원금은 500불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봤을 때 원금은 한 150불 정도. 그러니까 대부분 이자를 처음에 초반에 다 갚게 만들어요. 그러면 30년 동안 갚아야 되는 이자율을 처음에 다 갚아버리고 나중에는 원금을 갚을 때 갚지를 못하니까 어때요? 자기가 융자받은 돈은 언제나 그대로 있는 거예요. 원금은 이자만 갚은 거예요. 결국은 자기 집이라고 사서 사는데 저도 처음에 미국 가니까 이민 온 사람한테도 집을 팔더라고요. 융자를 해줘요. 그게 유익이니까 해줬겠죠.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서 보니까 처음에는 이자만 갚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자 가지고 장난질 하니까. 자, 금리 이 스와핑으로 금리 변동의 위험을 상쇄시킵니다. 유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꿔준다든가 이런 것을 해요. 자, JP 모건 체이스의 금리 파생 상품에 대한 레버리지 비율이요 626대 1이라고 합니다. 세계 최고라고 그래요. 자, 이 회사는 해지금리가 높은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매점 매석 행위를 합니다. 평소에 금리 파생 상품 시장에 물품을 잔뜩 쌓아두었다가 큰 이익이 날 때쯤 되파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슨 창고에 물건을 쌓아놓은 것처럼 그런 평소에 이런 이런 것들을 자기네들이 전부 다 사들인대요. 사들여놓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이제 그 이자를 조금 받고 이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다른 회사가 나타났을 때 그것을 높은 이자에 이제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 집인데 회사는요 다른 회사로 바뀌어져 있어요. 물론 내 집인데 내가 이 돈을 갚을 때까지는 집 문서조차도 없어요. 결국은 전세 사는 거나 월세 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헤지펀드는요 위험을 상쇄하는 헤지펀드라는 말이 있는데 위험을 상쇄하는 베팅이나 투자 등을 통해서 손실을 피하거나 줄이는 것으로 주식을 빌려서 높은 그런 차익을 고수하는 방법입니다. 조지 소로스가 헤지펀드의 귀재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사람이 그래서 아시아의 금융위기 IMF를 보낼 수 있었던 거예요. 돈을 쥐락펴락 하는데 헤지펀드의 그 사람은 귀재라고 알려져 있어요. 자, 현재는요 소수의 투자자들을 비공개로 모집해서 주로 위험성이 높은 파생금융 상품을 만들어 절대 수익, 그러니까는 일반인들이 하지 않고 아주 소수의 사람들 대신에 위험성이 아주 높은 그런 금융 상품을 만들어서 수익을 남기고 있답니다. 자,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 때 금리 폭등을 우려합니다. 그런데 금리가 절대 폭등하지 않을 것이다 보장을 해준답니다. 왜냐하면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고 싶어요. 근데 금리가 폭등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상품에 대해서 일종의 보험 역할을 해주는 회사들입니다. 이런 회사들이.
자, 그렇다면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들의 연준의 금리 변화를 예측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들이 어떻게 그 금리가 오르지 않을 것을 정확하게 말할 수가 있을까? 그 이유는 이 사람들은 금리 변화를 예측해서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연준의 최대 주주기 때문에 자기가 올리지 않으면 올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 정책을 정하는 장본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리 상품을 마음대로 팔 수가 있는 거예요. 올리지 않을 테니까 이거 사. 그러니까 연준에서 그렇게 하면은 다 살 수밖에 사도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은 홍수가 언제 올지 보십시오. 이 홍수까지도 인위적으로 인간들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데 그들은 홍수가 언제 올지 어디에 집중될지도 알고 홍수 범람을 대비한 보험을 들게 만든대요. 사람들에게 홍수가 여기 올 것이다. 그러면 홍수를 만든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미국의 5대 은행과 JP 모건 체이스 그리고 시티그룹 그리고 902개 은행의 파생금융 상품 중에 902개나 되는 그런 금융 파생 상품 중에 JP 모건이라든가 미국 5대 은행이 바로 97%를 차지하고 수입은 94%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의 이런 은행들, 5대 은행들 이들이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정부의 규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파생 금융 상품 시장을 따라잡지 못하고요. 정부는 관리 감독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감독이 어려운 것입니다. 물건이 적재되어 있으면 이거는 얼마든지 급습이 가능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회계 제도상으로만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파생 상품과 전통적인 상급 거래를 전통적으로 하던 상급 거래 그리고 이 파생 상품, 은행 파생 상품 이게 구분이 안 된대요. 그래서 세무 계산, 자산, 부채, 정산, 심지어는 세금도 안 내요. 계산이 안 되니까. 자, 정부조차 리스크를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에 파생 상품은 금융시장에 바로 시한폭탄과도 같다. 자, 그래서 새로 찍어야 되는 거액의 달러와 해외 유입 달러가 다른 시장으로 가지 않고 파생 상품 시장에 흡수되는 한은요, 사실은 핵심 통화 평창 지수 제어가 가능하다고 그래요. 여기 돈이 그 안에서 계속 돌아주니까. 그러나 일단 파생 금융 상품 시장이 붕괴될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랬잖아요. 이 상품이 굉장히 위험한 그런 거래라고. 그래서 이것이 붕괴되면 세계 역사상 가장 심각한 경제 쓰나미 내지 경제 혹한이 올 수 있다. 그때가 성경에서 말하는 어쩌면 7년 대환란의 시작쯤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경제가 대환란이 오면 독재자도 출현할 것이고요. 당연히. 자, 성경을 한번 보시면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나와요. 머니 익스체인저입니다. 돈 바꾸는 사람이 뭘까요? 환율. 그 국가의 환율을 가지고도 돈 장난질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도 이게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멀리서 동물을 끌고 오면 동물이 죽거나 또 동물이 멀쩡한 동물을 가지고 왔는데도 제사장이 검사를 해보고 이거는 흠이 있어 못 드려. 그리고서는 자기네들이 압수를 해버리고 자기네들 것을 사게 하고 제사 드리게 해요. 그리고 그 동물은 또 다른 사람에게 팔아요. 그러면서 돈을 유대 동전을 가져왔는데 로마 동전을 그 당시에 사용하지 않습니까? 동전을 가져오면 로마 동전을 또 드리면 안 돼요. 그때 돈을 지불할 때. 그러면 이거 유대 동전으로 지불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환차익을 가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돈 바꾸는 상을 엎어버리셨는데 바로 이 환치기 하는 사람들 상을 엎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환치기 하는 이 금융가들을 제압하러 오시는 겁니다. 그들로 인해서 전 세계 가난과 빈곤이 극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은 이 금융 제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다시 오십니다.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한 만큼 고통과 예통함으로 갚아주라고 요한계시록 18장 7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라고 계시록 18장 8절에서 말씀하고 18장 11절에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해서 울고 애통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기 때문이라 더 이상 이제는 상품을 살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18장 20절 보시겠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런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예, 심판하러 오십니다. 가난하고 참 억울합니다. 가진 것 없습니다. 믿을 곳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신원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것으로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힘을 다해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경제를 좌우지할 수가 없습니다. 돈도 우리 마음대로 아버지 하나님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주와 만물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의 구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기뻐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한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